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줄거리를 살펴보았는데요. 학습의 주안점을 먼저 짚고 본문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소설의 시점을 잘 살펴보면요. 부분적으로는 민씨의 시점으로 이 황만근을 바라보는 민씨의 시점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내면 심리라던가 인물의 행동의 이유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죠. 자, 그리고 이 소설의 구성을 보면 처음에 황만근이 없어졌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왜 없어졌는지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역추적해가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성을 우리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의 형식을 잘 살펴보면요. 전의 형식을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도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 고전 문학 중에서 이 전의 형식은요. 첫 번째 그 전의 형식은 먼저 인물의 행적을 소개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인물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죠. 이렇게 크게 두 개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처음에 인물의 어떤 초점을 맞추면서 그 인물의 행적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전의 형식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학습활동에서 공방전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은 현대적인 의미로 전의 형식을 계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설의 표현을 보면 상당히 사투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투리는 현장감이라던가 생동감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학과 풍자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학이라는 것은 웃음을 유발하는 것, 풍자라는 것은 그렇죠? 비판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을 공부할 때 시점, 구성, 형식, 표현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작품의 곳곳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46쪽을 한번 보세요. 46쪽에 이 작품은 농촌 마을에 사는 황만근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다. 작품에 드러난 구성과 시점의 형식적 특징이 인물의 삶을 드러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심 인물이요. 이 황만근이죠. 자, 황만근은 신대 1, 2에서 나고 자란 가난하고 어수룩한 농부예요. 자, 이 인물을 두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마을 사람들 여러분 이제 이 소설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마을 사람들은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같은 성을 가진 인물들이죠. 이 인물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 민씨는요. 도시 생활을 하다가 황씨 집성촌인 신대 1, 2로 귀농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방인 같은 존재이지요. 자, 이방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의 행동과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오히려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6쪽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황만근이 없어졌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황만근이 실종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이렇게 처음에 황만근이 없어졌다 라는 인물의 실종을 처음부터 밝힌 이 구성의 효과로 보면 우리가 황만근이 누굴까?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길래 황만근이 없어졌다 이렇게 소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발단 부분에서 이렇게 인물의 실종을 드러냄으로 해서요.
인물의 생애를 추적하는 구성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될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횃대의 달기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자, 이걸 보니까요. 황만근이라는 사람은 매우 규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저물녘이면 돌아왔고 술을 마시더라도 한밤중이면 돌아왔고 그리고 평생 하루만 외박을 했어요. 그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 자, 황만근은 상당히 규칙적이고 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자, 지금 황만근이요. 저물녘에 한밤이면 아침이면 돌아왔던 사람이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만큼 굉장히 규칙적이고 성실한 사람인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평소와 황만근의 행적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종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먼저 이장이 입을 엽니다. 망근인지 방근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유물도 못하러 가고 이기 뭐라. 자, 지금 사투리 나오고 있지요? 자, 여기에서 망근인지 방근인지라고 했어요. 자, 방근, 한근, 두근 이거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보통 소고기, 돼지고기, 한근, 방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의 이름을 두고서 망근인지 방근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언어로서 재미있게 말을 바꾸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방근이라고 했어요. 자, 반근이라는 것은 여기 이 소설에서 황만근의 별명인데요. 반편이를 연상시키죠. 반편이라는 것은 바보를 얘기할 때 반편이라고 하거든요. 좀 모자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보자석, 바보자식, 황만근을 이야기하고 있죠.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게 중요한가? 바보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썩으랄 이라고 비속어도 사용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20발이라는 것은 마리를 얘기해요. 집에 소가 20마리나 되네요. 자, 앞에서 우리가 농가 부채 현실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IMF 당시에 농가에서 이 축산업이라던가 농업이라던가 이런 규모를 굉장히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빚을 막 내주죠. 빚을 내주면서 이제 부채 때문에 이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라고 한 걸로 봐서는 황만근이 평소에 술을 매우 좋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자, 이전에 지금 이장이 이렇게 망근인지 방근인지 그 바보 자식 때문에 소유물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냐. 20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기는 게 중요해? 아니면 바보 자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더 중요해? 자,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소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황만근이 지금 부치탕감을 위해서 총궐기대에 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이 성실한 남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이장에게는 20마리의 소가 더 중요했던 거죠. 자, 이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매우 이기적인 그런 사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여주고 있네요.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의 축을 초하는 황제석 씨가 받았다. 이제 황제석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축을 초한다고 그랬어요. 축을 초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글을 쓰잖아요. 그 글의 초안을 잡는 황제석 씨.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하기 전에요. 46쪽에 왼쪽에 날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망근이 없어진 것에 대한 이장의 반응은 어떠한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황망근의 부재보다 소요물을 주지 못하는 것을 더 걱정할 정도로 황망근이 없어진 것을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진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기라. 자, 그래도 진래 있던 사람이 그랬어. 진래라는 것은요, 원래란 뜻이죠. 진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필시, 반드시, 틀림없이 연유가 있는기라. 연유가 있다. 까닭이 있다. 이유가 있다. 사람이 바늘인가 모래인가 그냥 없어지는 게 어디가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니 우리 동네 사람이다. 방근이 아니다. 망근이가 역에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투리를 계속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전에 누구였습니까? 네, 황제석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다르네요.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틀림없이 그 까닭이 있다. 사람이 바늘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게 어디가 있는가.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인데 방근이 아니다. 망근이가 여기에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황동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지요 어르신, 아니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그 가가 황망근이 군대 간다고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우인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느냐고 하루는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황망근이 군대 징집 영장이 나왔을 때 신체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토끼 고개에서 커다란 토끼 귀신을 만나죠. 그래서 토끼하고 싸움에서 황망근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토끼는 자신을 풀어주는 대가로 3가지 소원을 들어주죠.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지. 우리 어머니 팥죽 할머니처럼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어. 자, 두 번째. 여우 같은 마누라를 얻게 해주세요. 세 번째. 뭐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대소설인데 지금 굉장히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토끼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비현실적인 요소를 끌어왔어요. 고전문학적 요소인데 실제로 이 황망근이 소원을 빌었던 이 3가지가 다 이루어지죠. 자, 이 소설 곳곳에서요. 고전문학적 요소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 교과서에서 생략된 부분이 바로 고전문학적인 요소인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자, 여기서 집사라는 것은 제사 때 그 잡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어. 지금 황망근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을 먹기도 전 황망근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민씨를 찾아왔죠. 찾아와서 황망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자, 여기서 민씨를 주목하세요. 실제로 이 동네 주민이었던, 동네 그 어떤 농민이었던 사람들이
황만근을 찾아야 되는데 민씨가 오히려 황만근의 실종에 대해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사람들을 모으게 되죠. 자, 어제 걸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 지금 민 씨는요, 말투가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네요. 그쵸? 민 씨는 귀농한 도시인입니다. 자, 여기에서 걸기대회라고 했는데요. 걸기라는 말은 힘차게 일어난다 라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농민 부채 탕감 걸기대회에 이 황만근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 걸기대회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걸기를 하는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시위죠. 자, 여기에서의 문제는 농민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부채를 탕감시키는 거, 없애주는 거, 이것을 주장하고 나간 게 바로 걸기대회입니다.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자, 여기에서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 이거 황씨들이 사는 집성촌이네요? 그죠?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을 집성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라고 민밍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있다는 기 100명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방근이는 돼지고기 방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 한께. 자,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자, 여기서 방근이는 돼지고기 방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였단 얘기예요. 자, 여기 언어 유희를 사용했지만요. 황만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장이죠. 민 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 냈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제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노려보는 걸까요? 그치? 자, 여기에서 민 씨가 황만근을 따로 불러서 이장이 무슨 말을 건넸어. 자, 이걸 기억해냈어. 바로 민 씨가 이장을 의심하는 이유예요. 자, 이장을 의심하니까 이장이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본 거죠. 매우 불쾌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실제로 이 소설에서 보면 민 씨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따지는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장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면서 매우 성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장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면서 꼭 황만근 씨가 가야 할 이유라도 있었냐라고 묻고 있어요. 실제로 황만근은요, 빚을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빚이 많았고요. 황만근 씨는 빚을 내주지도 않았어. 바보 같아서. 그런데 황만근 씨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어서 농사를 짓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황만근은 빚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은 황만근에게 농민 부채 탕감을 위해서 총걸기대회에 당신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죠. 이 사람이 뭐라 하는기라. 이장이 농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걸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탕감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빚이나 요금, 세금 따위에 물어야 할 것을 삭쳐준다는 얘기는 이것을 없애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기대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은 바로 농가 부채 탕감이었던 거지. 자, 47쪽 날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불러 건넨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치? 경운기를 타고 걸기대회에 꼭 참석하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내가 아나 의배가 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끼라. 백리끼를 기운기를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끼고. 자, 여기에서 보면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아있을 끼라 라고 이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황만근이 평소에 술을 너무 좋아하죠. 좋아해서 이제 완전히 만취가 될 때까지 마시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술 먹고 장날이라서 술 먹고 아마 뻗었을 거다라고 여기서 이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입 딱 다물고 민씨하고 이장만 계속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자, 여기서 보면 계속 앞에서 이장이요, 황만근에게 경운기 끌고 가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 고생스러운 일을 시켜놓고도 계속 이장은 미안해하지 않아요. 특히 고장난 경운기를 끌고 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죠. 기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자, 여기서 경운기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었냐? 투쟁 방심이 그렇다 카이. 투쟁 방침이었다. 자, 이거는요, 이장의 책임 회피예요. 농민에게 지금 경운기 끌고 오라고 얘기해놓고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니다. 투쟁 방침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운기도 그렇지.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슨 고장이냐. 만근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몬다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만근이는요. 계속 그 오래된 경운기, 고장난 경운기를 몰았는데 남들은 몰지 못해요. 이걸 봤을 때 황만근은 남들보다 기계를 매우 잘 다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교과서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만근이하고 같이 살았던 그 여성이 그 농기계상의 수양딸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 몇 개월 사는 동안 농기계 딸이라서 그런지 기계를 굉장히 잘 다뤘죠. 그래서 그때 만근이가 그 농기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남들보다 기계를 매우 잘 다루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농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계속 이장을 추궁하는 그 민씨의 태도가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48쪽에 황만근이 고장난 경운기를 타고 걸기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지. 반드시 어떠한 그 고장난 경운기를 타고 걸기대회에 참석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내사 면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자, 여기서 보면 이 이장의 말을 통해서 보면 정해진 방침에 따라서 고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남 앞에 서서 돋보이고 편한 일만 하려는 이장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죠. 다른 동네 이장들도 면소 앞에서 모여서 트럭 타고 가는 거를 진짜로 기운기를 끌고 갔으마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온 사람도 몇 없었단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황만근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요, 고장난 경운기를 타고 군청까지 멀리 간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장이라고 하면 자기가 이 경운기를 타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비도 오는데 걱정을 해야 맞는 거죠.
소리만 몇 번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의 차들이 미치괭이 맹구로, 그러니까 미치괭이 같이 쌩쌩 달리는데 받치면 우회라고, 받치면 어째라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 하고 이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자, 여기서는 허허 나 참이라는 말 속에서요. 그 결의의 방침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들의 태도에 민 씨가 상당히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 놓더니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사.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누구 만치로 반동가리가 났나? 자, 누구는 누구예요? 그렇죠? 황만근이에요. 황만근 같이 너도 반동가리가 났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 씨를 황만근에 비유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부분이죠. 기어이 민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자, 왜 버럭 소리를 질렀을까요? 48쪽에 날개 보세요. 민 씨가 이장에게 버럭 소리를 지른 이유는? 당연하지. 황만근에게는 경운기를 타고 가라고 했으면서 이장은 트럭을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하면서 중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왔어.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자, 이걸 봤을 때는요. 약속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약삭빠르게 행동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 우리 여기까지 발단 부분으로 잡겠습니다. 발단에서는 황만근이 실종됐어요. 그러고 이장과 민 씨가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네, 소설에서 황만근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자, 마을에서요. 이 45살이 되는 황영석 씨가 젊은 축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촌은 고령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부각하고 있어요. 자, 황만근의 부재는요, 여기서 여러 개, 한 4개의 종류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황만근의 부재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인식하게 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로,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뇨, 그 똥을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돼요. 만근이 자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건데,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가 싸놔서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열이가 하면은요, 여기서 이제 만근이 자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누가 했단 얘기야. 그렇죠. 황만근이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할 놈의 똥냄새라고 하고요. 열이가 싸놔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라고 했어요. 열이가는요. 동네 사람 여럿이 란 뜻이에요. 여럿이 싸서 그런지 정말 독하다. 이게 곡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그렇듯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자, 여기서 보면 이 황만근 성격이요. 매우 낙천적이고 선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만근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만근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라고 여씨 노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황만근의 부재를 알려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여씨가 만근이 있었으면 저 걸음 우리 밭으로 올 건데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눠 주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황만근 자체가요, 겉으로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공평하게 사물을 판단할 줄 아는 인물이었던 거죠. 황영석처럼 자기가 펐다고 바로 자기 밭에 가서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어요. 자, 황영석 씨는 굉장히 이제 나만 생각하는 농민이었던 거지,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 황만근은 자기 밭에다가 먼저 갖다 뿌리지도 않을 뿐더러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잔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 주었어요. 자, 그러면 49쪽 날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근이 마을에서 한 일을 황영석이라던가 여씨 노인을 통해서 서술한 것은 서술자가 직접 소개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자, 황영석은 뭐라고 했냐면 황만근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똥까지 푸진 않았을 것이다. 여씨 노인은 뭐라고 했냐면 만근이가 있었으면 저 거름을 우리 밭에다가 뿌려줬을 거다 라고 인물들을 통해서 이 황만근의 태도라던가 황만근의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술자가 직접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변의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황만근이라는 사람을 드러내고 있어요. 즉 이것은요, 황만근의 이타적인 모습과 대조적인 인물들, 여기에서 이 황영석과 여신노인, 이런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황만근의 착한 성격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네, 만근이한테 물어보자. 자, 지금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됐어요. 자, 애들도요, 뭔가 소꿉장난을 하다가 꼭 궁금한 것이 생기면 황만근에게 가서 물어봤거든? 근데 황만근이 없네? 자, 여기에서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공평무사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평해서 사사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 황만근의 일처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입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시비를 물으러 가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입법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됐어요. 황만근이 있을 때는. 자, 여기에서 보면 그만큼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을 판단하는 일에는 서투르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는 매우 능숙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바보 같지만 실제 바보는 아니죠.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관화한 일을 두고도 황만근을 들먹였다. 명약관화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라는 뜻이에요. 만근이도 알기다. 야, 만근이도 알 거야. 이건 분명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만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바로 황만근의 부재를 이렇게 황만근가를 부르면서 황만근이 없었지, 어디 갔지?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49쪽의 날개 한번 볼게요. 황만근이 평생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되지. 자, 뭘까요? 그렇지?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황만근이 평생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익이 있냐, 어떤 게 불리하냐, 어떤 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거에는 굉장히 서투른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는 굉장히 능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황만근가,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 단호하고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쉰 뒤에 만근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분, 찌번, 역근, 팔분, 두바리 하고 빠르게 센다. 자, 여기서 보면 황만근가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백분, 찝원, 역근, 팔분, 두바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로 황만근이 혓짧은 소리로 발음을 했거든요. 그 발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자, 하고 빠르게 센다. 자, 여기에서 일단 이 소설에서 교과서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100분이라는 것은 100번을 의미하거든요. 자, 100번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맞습니다. 황만근이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넘어졌어.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몇 번이나 넘어졌냐? 그럼 100번 넘어졌다고 했거든. 황만근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100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00번은 황만근이 넘어진 횟수를 의미하고요. 찌번, 이건 10원이었는데 황만근이 찌번을 10원이라고 이야기를 10원을 찌번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누가 붙여준 이름이냐면 국수가게 주인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국수집에 가서 국주 찝어넣지 주세요 라고 했거든. 그래서 찝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고요. 역근은요, 열근을 이야기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황만근의 아들의 몸무게를 물어봤을 때 역근이라고 해서 마치 돼지고기 소고기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팔푼이라는 것은 그렇죠. 황만근이 아버지가 그 전쟁통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황만근의 어머니가 놀라서 아이를 빨리 낳게 되죠. 그래서 8달 만에 태어났다 그래서 팔푼이라고 했고요. 두바리는 뭐냐면 이 바리가 마리의 사투리인데 우체부가 와서 집에 몇 명 계시냐, 누구누구 계시냐, 그러니까 두바리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체부가 이 두바리는 여기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을 얘기했던 건데 우체부가 이런 걸 막 소문을 내고 다니죠. 그래서 황만근가는 이러한 내력을 가지고 있는 노래예요. 하고 빠르게 센다. 마지막으로 그래 방근 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에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있다. 황은 성을 말한다. 신대 1, 2는 황씨들이 50여호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자, 여기 집성촌,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집성촌이죠. 바로 공간적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년 전에 귀농한 민씨 같은 타성바지는, 자, 여기서 타성바지라는 말은요, 자기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여기 집성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씨는 황씨가 아니죠. 이 타성바지는 황씨 집안에 대릴사위로 들어온 노씨를 포함 전체에서 2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신대, 세터는 이름이 암시하듯 새로 생긴 마을이다. 황만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때 이미 그를 베고 있었는데 남편을 여의고 황만근을 낳은 까닭에 학녀를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 만근산에서 이름을 받았다. 자, 여기에서요. 신대, 세터는 이름이 암시하듯 새로 생긴 마을이다 라고 했어요. 마을 이름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세터, 신대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때 이미 그를 베고 있었어. 어머니가 황만근을. 자, 이러한 자식을 뭐라고 하지? 뱃속에 이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복자라고 해요. 황만근은 유복자였던 것이죠. 남편을 여였어요. 자, 여기에서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 만근산에서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황만근은 만근산에서 따온 것이죠. 황만근 이름의 유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만근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황만근의 일대기를 쭉 설명하고 있죠. 만근산은 신대 1리에서 3리까지가 띠 모양으로 둘러있는 천곡지를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또한 사철, 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 보면 망근산이요,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근원임을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천국지를 병풍처럼 에워싸고 물을 가두고 사철 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뭐가? 망근산이. 망근산의 천곡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 한 곳에 살게 한 곳이 바로 신대리다. 이쯤만 해도 황망근이라는 이름이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에서는 황망근, 곧 만근산에서 이름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고 있다. 즉,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이죠. 자, 50쪽 날개를 보면 황망근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자, 바로 나와 있죠?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황망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소는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는다. 자, 황망근의 어머니와 아들. 자, 어머니와 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손이라고 해요. 조, 할머니, 할아버지를 조라고 하죠. 손은 손자를 얘기하는 거야. 입맛이 둘 다 너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아요. 또 한 사람은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비린 반찬을 좋아한다면, 어머니가 좋아한다면 아들은 비린 반찬을 싫어해. 그래서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한 끼에 그래서 2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어요. 자, 여기서 2번 상을 차린다는 얘기는 조금만 더 해볼게요. 2번 상을 차린다는 일은요, 그만큼 황망근이 지극정성으로 어머니와 아들을 이렇게 모시고 아들을 돌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의 없이 먹었다. 황망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 여기서는 바로 어머니 아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앗개비라도 집에 꿰어 들어왔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의 업에는 황망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포정이라는 것은 소, 개, 돼지 따위를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의 업에는 황망근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얘기죠.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자, 여기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했다는 것은 스스로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지.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서 고기 반찬거리를 얻기 위해서 전문가가 된 것이죠.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 그러고 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할세 바보가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자, 바보가 희한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황망근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편견이 잘 드러나 있죠.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황망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자, 여기에서 염습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요, 그 시신을 씻기고 난 다음에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의를 입히고 염포를, 그러니까 시신을 이렇게 묶죠. 묶는 것을 염습이라고 합니다. 염습과 산역이라는 것은 시체를 산에 가서 묻고 뇌를 만들거나 이장하는 일을 산역이라고 해요. 자, 이런 일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어요. 자, 그런 일이라는 것은 굳은 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동네 사람들의 이기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 있죠.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길 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떼떼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자, 여기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이라는 것은 바로 희귀하면서도 힘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네의 일, 남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동네 일인 경우에는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반값이거나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 황만근에게 반값만 줬다는 얘기예요. 제값을 주는 경우에는 황만근이 경운기와 함께 일을 하는 경우에 제값을 쳐서 줬다는 얘기죠. 제값이면 공치사가 따랐네. 자, 공치사라는 것은 남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생색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는 거야. 자, 뭐라고 공치사를 했냐면, 당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처, 그러니까 어디 인정 없는 저기 큰 읍내 같은 데 갔으면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이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이니까 인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녀라. 아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황만근은 황재석 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벙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자, 여기에서 황만근의 무척 낙천적인 성격이 드러나고 있네요.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 자,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의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쳤었다.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보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리 분별을 하는 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부지런하고 꼼꼼하고 손재주가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전개로 잡을게요. 전개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렇죠. 황만근의 이타적인 삶, 자기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요. 동네 주민들, 동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황만근의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삶이 잘 보여지고 있네요. 네, 우리가 소설을 지금 전개 부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황만근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남이 꺼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을 정성스럽게 돌봤던 황만근, 낙천적이고 착한 인물이죠. 자, 그에 반해서 대조적으로 마을 사람들은요, 황만근의 행동에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또는 반값만 주거나 주더라도 공치사를 했죠.
자, 황만근을 무시하면서 방근이라고 불렀던 것이 마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황만근은 여기서 보면 상당히 이타적인 인물로 나오고 전통사회의 전형적인 인물로 등장하고요. 마을 사람들은 이기적인 인물이면서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인물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소설에서요, 황만근의 그 말투라던가 행동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해요. 우리 이런 것을 해학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마을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는데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작가는 풍자적으로 이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 궐기 대회가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도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가서 농민들의 결의를 보여주자고 약속하였다. 황만근은 궐기 대회 전날 밤에 민씨와 술을 마시며 욕심 없이 정직하게 농사를 짓겠다는 소신을 드러내고는 다음날 홀로 경운기를 타고 궐기 대회가 열리는 도청으로 출발한 뒤로 소식이 끊겨버렸다. 자, 지금 이 부분은요. 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어요. 아, 드디어 돌아왔네요.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어요.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죠. 자, 여기에서 보면 황만근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한 항아리라는 것은요, 그의 뼈를 갈아서 담은 그 함이죠.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경운기도 돌아왔어요.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경운기의 그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몰지 못하는 거의 고장이 난 그런 경운기를 끌고 비가 오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부채 탕감을 위한 총궐기 대회에 황만근이 참석을 하고 죽으면서 그 뼈가 그대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 소설에서의 경운기는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운기는 황만근의 삶의 일부예요. 그 부인이 알려줬던 농기계의 작동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알려줬던 아주 소중한 기계 다루는 기술을 배웠던 것이었기 때문에 황만근 삶의 일부가 됐었고요. 황만근의 정직하고 우직함을 표현하는 소재가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황만근의 죽음과 직결되는 소재입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소재가 되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뼈를 담고 돌아왔어요. 경운기도 돌아왔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자,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위기 절정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농가 부채 탕감 궐기 대회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고 홀로 참석하러 갔다가 유골로 돌아온 황만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마지막 부분은요, 갑자기 이제 말투가 확 바뀌는데요. 이 부분은요, 황만근의 묘비, 그 무덤에 세워놓은 그 비석 있죠? 비석에 담겨져 있는 황만근의 일대기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요, 누가 쓴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데. 그죠? 민씨가 작성한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자, 여기서 황만근, 황 선생이라고 갑자기 높이고 있네요. 존칭을 사용하고 있죠. 바로 황만근에 대한 서술 방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서술 방식이 변화되고 있죠.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신지라는 것은 여기서 신령스러운 지혜, 뛰어난 지혜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불이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자, 여기서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황만근을 바보로 보았던 마을 사람들하고 평가가 다르죠. 자,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을 할 때요.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 소설이 전의 양식을 계승했다라고 했어요. 전의 양식은요, 앞부분에서 인물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는 이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묘비의 내용이 황만근의 평가가 담겨있는 부분인데 기존의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을 무시하고 바보라고 여겼던 그에 대한 평가와 좀 다르게 여기 민씨는요, 황만근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어요. 자, 이 얘기는요, 황만근의 지혜로운 면모죠. 잘난 척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자, 늘 부지런하고 근면했어. 황만근의 성실한 성격을 비석에 담았네요. 빚만 남는 농사하면 여기서 농가의 어려운 사정이 그대로 담겨 있고요.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바로 황만근의 이타적인 면모가 드러나네요.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자, 52쪽에 날개 부분 보겠습니다. 황만근에 대한 서술자의 서술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황만근을 황선생이라고 높여 이르면서 그의 우직하고 이타적인 삶을 예찬하고 있네요.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이거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자, 문중이라는 것은 집안 땅이죠. 자, 그리고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요. 남으면 술을 빚어서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어요.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리하게 수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농약이라던가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 소득을 늘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남으면 술을 빚고요.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죠.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자, 여기 사직하면 이렇게 토지신, 곡신을 이야기하죠. 그 신들에게 바치는 술이었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누구에게? 황만근에게. 즉 여기에서는요. 원래 황만근이 술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곤드레 만드레 취했었는데 여기에서는 황만근이 술을 그렇게 많이 좋아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전일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다. 자, 여기에서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 소재지로 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이장의 말을 그대로 실천한 거야. 우직하게. 그리고 군청까지 간 거죠. 군청은 바로 총궐기 대회 장소였죠.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자, 여기에서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어. 즉, 다른 사람들은 트럭이나 자동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런데 황만근만 여기에 경운기를 끌고 가서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던 거죠. 바로 고생 끝에 군청에 도착한 황만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 오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위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자, 여기에서 어머니에게 그 상황에서도 가져다 줄 생선을, 고등어를 샀죠. 자, 즉 황만근의 효심이 여기에서 끝까지 드러나고 있어요.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어요.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어요. 자, 여기서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은 뭐였을까? 맞아요. 술이었어요. 좀 술을 마신 거죠.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아,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호겸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요. 이 선생이, 이 황만근이 추위와 졸음으로 죽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 생략된 부분에서 보면 경운기에다가 이 황만근이 술을 이제 달고 다니는데 그만큼 술을 좋아했어. 너무 춥고 고되니까 술을 한 잔 마시고 경운기를 이제 몰고 그리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옆에 앉아서 경운기를 지키고 추위와 졸음으로 이때 죽게 되는 거죠. 네. 아,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호겸에 그랬어. 이 난세라는 것은 어지러워서 살긴 힘든 세상이에요. 자, 호겸은 나와 있는 것처럼 혹서, 몹시 심한 더위지. 그러니까 힘든 세상에 몹시 심한 더위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거래요. 누가? 황만근의 덕성을 비유한 것이 바로 큰 나무가 되겠지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로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자, 비루하다라는 것은요, 천하고 너절한 거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살면서도 천하고 너절하지 않았어.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일관했다고 그랬어요. 초지일관했다는 것은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얘기야.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은 황만근에 대한 민씨의 아주 대단한 평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단기 4330년 5월 20날. 자, 단기는요, 그 단군 왕검의 즉위년을 기념으로 한 연호인데, 기원전 2333년에 해당하는데, 이 기원전 2333년, 단기 4330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에서 4330년에서, 그죠? 더하면은 몇 년대가 되는 거야? 1997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330년에서 마이너스 2333년을 하면
1977년을 얘기하죠. 서기 1997년. 이때가 IMF예요. 5월 20날.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 묘비명이죠. 명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세터 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이 엎디어 쓰다. 자, 마지막 부분 잘 보세요. 세터 말로 누가 귀농한 거야? 민씨가 귀농했죠. 자, 여기 세터 말은 신대리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민순정은 바로 민씨를 이야기하는 거죠. 민씨가 마지막에 이 황망근을 평가하는 내용이 바로 묘비명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말로 하겠습니다. 결말 부분에서는요, 황망근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묘비명의 그 민순정이라는 민씨가 황망근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이 소설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묘비명을 사용하면서 그 묘비명 형식을 취하면서 이 소설이 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효과는요, 황망근의 삶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대로 황망근의 선생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삶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죠. 자, 그 다음에 이 인물의 죽음을 기리는 효과가 있고요. 황망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황망근의 실종과 죽음의 과정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소시켜 주지요. 네, 묘비명 형식의 효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소설 속에서 민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민씨는요, 황망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그대로 전함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황망근의 면모를 드러내요. 또한 마을 사람들과 다르게 황망근의 훌륭한 성품을 알아보고 황망근을 바보 취급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나게 하죠. 황망근이 죽은 후에는요, 황망근의 삶과 황망근의 지혜로움, 근면 성실하며 이타적인 성품, 효성 등에 대해서 평가하여 묘비명에 적음으로써 황망근의 인물됨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황망근의 민씨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씨는요, 관찰을 했어.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황망근의 면모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다르게 황망근의 그 훌륭한 성품을 알아봤던 사람이고요. 황망근이 죽은 다음에는요, 그의 어떤 근면 성실, 이타적인 성품, 효성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 묘비명에 적음으로써 황망근의 인물됨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민씨의 역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53쪽을 보면요, 날개 부분 볼게요. 서술자가 황망근을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남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요, 매우 성실하고 이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황망근을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갈래, 자, 소설이죠. 소설인데요. 단편 소설이에요. 그리고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기 때문에 농촌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의 성격은요, 매우 향토적이에요. 사투리를 사용함으로 해서 향토적인 성격이 짙게 드러나고요. 그 황망근의 말투의 해악성,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비판하는 풍자성이 잘 드러나 있죠. 자, 이 소설의 배경은요,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공간적 배경은 신대리라는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시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점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부분적으로는 등장인물인 민 씨의 관점에서 서술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심 소재, 제재는 황만근의 생애와 그의 행적을 다루고 있고요. 자, 이 소설의 주제는요, 바로 부채로 얼룩진 농촌 현실에 대한 고발.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인정이 메말라가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설은요, 선생님이 앞에서 전의 형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됐다라고 했어. 전. 자, 그러면 이 전이 무엇인가? 앞에서 이야기한 거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전은요, 고전문학적인 요소가 반영됐다라고 보는데, 이제 전의 양식이 사용이 됐어. 처음에 인물의 행적을 통해서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전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 또한 고전문학적 요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요소도요, 고전문학적 요소에 해당이 되는데, 토끼 귀신이 그 황만근의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부분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해학적이고 이 풍자적인 이 표현 자체도요, 우리나라의 그 고전문학적 요소에 해당이 되는데, 황만근의 우스꽝스러운 말투,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해학과 풍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이 비판하는 대상을 우리 크게 2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작품에서는요, 처음에 마을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그리고 또한 조금 더 크게 보면 농촌의 현실을 또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을 바보 취급을 하고 있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황만근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같이 경운기를 끌고 가자고 했으면 같이 갔어야 하는데 비가 오는데 혼자 고장난 경운기를 끌고 가서 황만근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죠. 자, 농촌은요, 이전에 마을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기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농촌의 현실은요, 물론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릴 정도로 농가의 사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풍자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비판의 대상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작품 전체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어요. 크게 한번 다시 볼게요. 발단 부분에서는요, 황만근이 실종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장과 민 씨가 갈등하는 부분이 나왔고요. 전개 부분에서는 황만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매우 이타적으로 살았다라는 어떤 사실을 우리가 황영석이나 여시 노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위기 부분에서는요, 그 걸기대회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고 황만근이 참여를 했다가 홀로 참석하러 갔다가 절정 부분에서는요, 유골로 돌아오게 됐죠. 자, 결말에서는 황만근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네, 교과서 54쪽 학습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내용을 보면 이 작품을 감상하고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마을 사람들이 먼저 나오는데 마을의 굳은 일을 황만근에게 맡기면서도 생색을 내거나 당연시하는 이해타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황만근은 어떻습니까? 네, 황만근은요,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타적인 모습, 마을 사람들은 이해타산적인 모습을 보이죠. 자, 민 씨는 어떻습니까? 마을 사람들과 갈등을 잠깐 빚게 되는데요. 바로 민 씨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장에게 처음에 분노하죠. 그래서 정의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황만근의 훌륭한 성품을 유일하게, 이 사람의 성품을 유일하게 인정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을 사람들과 민 씨가 갈등을 일으키고요. 그 밑에
이 민씨가 황만근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죠. 네, 그 다음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사용된 구성과 시점을 바탕으로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살펴보자. 1번. 다음은 이 작품의 시작 부분이다. 주인공은 황만근의 실종으로 작품을 시작하는 구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황만근은 없어졌다부터 횃대의 달기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어. 자, 독자 측면의 효과로 봤을 때는요. 처음에 실종됐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독자에게요. 그 인물에 대한 관심과 작품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자, 그리고 내용상의 효과로 봤을 때는요. 황만근이 실종 이후에 그의 행적을 이렇게 거슬러서 추적하는 과정에서 황만근의 부재가 부각되고 존재의 가치가 강조되는 그러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작품에서 사용된 시점을 파악하고 해당 시점을 사용한 이유를 주제와 관련하여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는요, 시점 자체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어. 자, 인물들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황만근의 삶의 태도를 예찬하고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면모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중요한 작가적 시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